안녕하세요. 항공대에서 세계사 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조정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번 주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뭐 공문도 없고 그래서 대면 수업으로 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태원 쪽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 아마 이번 학기는 그냥 이렇게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만나 뵙고 이제 미지한 그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좀 보충도 하고 좀 제 나름대로 코로나 이전에 저번 학기부터 준비했었던 아, 강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코로나로 완전히 날아가 버렸네요. 그래서 요번 주부터 대면 수업이면 1학기 때 저번에 준비했던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도저도 못하고 계속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네요. 그리고 저번 주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자본주의의 발전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자본주의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유럽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상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본을 축적한 상인들은 길드의 제약을 피해 농촌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길드의 제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길드라는 것은 생산 방식이나 수량까지도 그리고 품질까지도 길드에서 모두 규정을 했죠. 몇 개 이상은 생산하지 마라. 그리고 제품을 만들 때 품질 향상보다는 어떻게 숙련되게 잘 만들까를 고민해라. 이런 식의 규제 조항이 많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해야지 되는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이 길드에다 맡겨가지고는 그 어느 세월에 그 많은 양을 그 해외 수출할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서 농촌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형태가 선대제와 매뉴팩처는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데 공장제 분업, 공장제 협업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장제 수공업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산 방식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이거는 순서대로예요. 먼저 선대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상인이 수공업자에게 원료, 시설을 공급하고 그것과 그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는 제도가 선대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인의 입김이 아주 강해요. 결국은 상인이 수공업자를 지배하게 되고 이 일터가 여러 곳에 분산되는 이 선다제 공업은 우리가 보통 봉제산업 사업에서 많이 활용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6, 70년대에 이제 인형을 만드는 봉제산업이 상당히 강했었죠.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인데 그 재료를 주고 단추만 붙여라.
눈을 붙여라. 뭐 그런 일을 맡기게 되면서 일터가 여러 곳에 분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매뉴팩처는 공장제 수공업입니다. 한 장소에 노동자를 모아놓고 상품을 생산하는 형태로서 분업과 협업을 통한 생산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옛날에는 그 각 가정에다가 그 인형 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 집에다가는 눈, 저 집에다가는 뭐 단추, 뭐 이런 식으로 맡겼다면 공장에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한 일만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가정 저 가정에다 분산을 시켰다면 이제 공장에 모아놓고 너는 눈만, 죄송합니다. 눈만, 너는 단추만, 너는 눈썹만, 이렇게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한 곳에서 모여서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매뉴패처 역시 수공업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18세기 후반 이제 발전하게 되죠. 18세기 후반부터 근대과학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이 메커니즘을 이용한 기계의 발명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산업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장제 기계공업이 확대됐고요. 획기적인 생산력 증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획기적인 생산력 증대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자본주의는 서서히 고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시 중심의 산업사회로 전환하게 되죠.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이 공장제 기계공업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영국의 산업혁명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에 의해 수공업적 생산체계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전환하면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역시 공장제 기계공업이죠. 전환하면서 나타난 비약적인 생산력의 발전이 가져온 사회 경제 체제의 대변혁을 말합니다.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일어났을까요? 당시 과학 수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프랑스나 뭐 벨기에나 뭐 독일에서도 얼마든지 산업혁명은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이 먼저 모직물 공업이 영국에서 발달했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선대제와 매뉴팩처를 통해서 이 모직물 공업이 발달했고, 이것을 통해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게 되죠. 영국이 수출을 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모직물밖에 없었어요. 뭐 중국을 상대로 해서 당시 청나라와 교역을 할 때도 사실상 무역 역조가 상당히 심했죠. 왜냐하면 고부가가치 상품, 차, 비단, 도자기, 이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에서 정근대 사회에서 아주 고급 부가가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차, 비단, 도자기가 영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그 대가로서 이제 모직물을 팔아서 그거를 메꿔야지 되는데 이게 메꿔지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잡 지역에서 인도 펀잡 지역에서 생산된 아편을 이제 밀매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아편 전쟁이라고 해서 아편 전쟁의 원인을 얘기할 때 사실은 이 무역욕조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여하튼 이 모직물 공업의 발달에 의해 막대한 자본이 축적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명령혁명 이후의 정치적 안정도 영국의 산업화에 산업혁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아울러서 명령혁명 이후에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정치적 안정이죠. 다음으로 인구 증가와 식민지 쟁탈전에서의 승리가 또한 시장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죠. 도시화로 인해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요. 거기다가 식민지 쟁탈전 30년 전쟁이나 7년 전쟁에서 이 프랑스와 뭐 프렌치 인디언 워라든지 북아메리카에서 있었던, 그리고 인도에서 있었던 세포의 난, 세포의 항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민지 쟁탈전에서 모두 영국이 승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이 동시에 크게 확대되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2차 인클로저 운동이 18세기에 나타나게 되면서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풍부한 노동력이라는 말은 좀 조심해서 써야지 돼요.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건 뭐 좋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뭐 슬픈 얘기이기도 하죠. 그만큼 직장 하나를 놓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뭐 그래요. 자, 다음으로 철과 석탄 등 풍부한 지하 자원이 많이 부설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국은 철과 석탄, 뭐 지금은 거의 고갈이 돼서 뭐 석탄 산업 합리화, 그 대처 수상 때 1980년대에 그 석탄 산업 합리화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런 것처럼 거의 고갈이 됐지만 이 당시까지는 풍부한 지하 자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산업혁명의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이 산업혁명은 기계 발명과 공장제의 확산이 산업혁명의 진행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면방직 공업의 기계화에서 시작됐죠. 바로 이 기계화에서 시작됐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면방직 공업의 기계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사실상 면직물 수요의 증가 때문이죠. 수요가 없다면 뭐 기계화를 할 필요가 없겠죠. 면방직 기계가 발명되긴 되는데요. 뭐 제니 방적기라든지 수력 방적기 등 여러 기계가 발명되게 됩니다. 이 공장제 기계공업의 확산을 통해 사회가 많이 변화를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노동과정을 중앙에서 통제하게 되었다는 거죠. 뭐 선대지라든지 매뉴팩처라고 하더라도 뭐 사실상 중앙에서 통제하기는 어렵죠. 거기에 비해서 기계공업의 경우에는 기계가 중심이 돼서 사람은 보조 인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에서 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생산성이 증대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죠. 아울러서 동력혁명과
교통혁명도 아주 급진전하게 되죠. 1780년대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이 새로운 동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증기기관을 활용해서 면직물공업, 제철, 석탄, 기계공업 등의 동력으로 이용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통혁명도 일어나요. 증기기관차가 스티븐슨에 의해서 개발되고요. 증기선 역시 풀턴 등이 발명하게 됩니다. 증기선과 증기기관차의 발명으로 철도와 운하건설이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원료와 상품의 수송을 쉽게 하여 시장을 확대시키는 등 세계교역에 크게 공헌하게 됩니다. 이 증기기관이 만들어졌다. 철도가 뚫린다. 그 얘기는 국내 시장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증기선이 개발됐다. 운하를 연결하고 대서양을 건넌다. 태평양을 건넌다. 결국은 세계 교역망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고요. 자, 통신연명을 한번 살펴보죠. 이 전신 및 전화가 이 시기에 발명이 되죠. 유선 전신이 모스에 의해서 발명되고요. 전화기는 벨이 발명합니다. 무선 전신 역시 마르코니가 발명하게 되죠. 19세기 전반에 벨기에는 광업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광업이랑 산업혁명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광업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에서는 거의 사양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업혁명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시겠지만 철도라든지 갱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축할 때 많은 기계가 활용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산업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프랑스 역시 광업과 금은 세공업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광업은 사실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죠. 거기에 비해서 금은 세공업은 어때요? 사실상 중소기업 위주로 발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은 대기업이, 프랑스는 중소기업이 약간씩 더 강해요. 약간 좀 그런 차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천편일률적인 건 아니죠. 19세기 후반에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산업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독일은요, 통일 이후에 정부 주도로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고 특히 중공업을 집중 육성하게 됩니다. 이게 프랑스와 좀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산업화 이후 다른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되죠. 19세기 말에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부설하여 시베리아도 국내 시장에 포함시키는 그런 횡단철도 부설 사업을 하고요. 일본 역시 메이지 유신 후 산업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산업화와 관련해서 일본의 산업화와 관련해서 자료들을 보면 이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는 사실상 짝퉁 생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유명 브랜드를 슬쩍 모양만 바꿔가지고 뭐 점 하나 더 찍거나 뭐 약간 변형시켜서 하는 짝퉁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죠? 기술을 설계도를 뭐 이제 뭐 훔치거나 돈 주고 사오거나 슬쩍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화를 추진하게 되죠. 그건 뭐 우리나라의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도 역시 나타나는 문제고, 그래요.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 프랑스와 벨기에 역시 사실은 그 앞선 19세기 전반에 산업화를 이룬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 나라들 역시 모직물, 면직물, 기계를 설계도를 뭐 몰래 빼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떻게 보면 기술을 도용해서 산업혁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신흥 공업 도시의 발달과 성장이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와 수가 증가하고 급격한 도시 인구와 증가를 경험하게 되죠. 인구가 많아지면서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다 겪었던 얘기들이죠.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의 규모가 아주 커지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아울러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할 대목입니다. 이 자본가는 생산수단과 자본을 소유한 자들이죠. 사실상 부를 독점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노동을 팔고 그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죠. 이 당시에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극도의 가난과 비참한 노동 현실이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부녀자 및 미성년자의 노동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죠. 자, 면방직 공업을 하는데요. 손뭉태기가 기계 밑에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거기에 손이 닿지를 않아요. 한 3살, 4살 정도 된 어린이들이 기어가서 이제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동 노동, 다시 말하면 3, 4살짜리 아동 노동이 맞나? 유아 노동이라고 해야 되겠다. 뭐 여하튼 유아 노동이 이 시기에 있었고요. 뭐 부녀자들은 여성의 경우는 저임금이죠. 뭐 남성 임금의 이 당시에 50%가 될까 말까예요. 뭐 그렇고요. 거기다가 뭐 저임금인 건 뭐 둘째치고 장시간 노동이었죠.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사실상 노동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까무러칠 것 같은데 16시간 노동이에요. 16시간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16시간 동안 한번 토요일까지, 뭐 요새는 주 5일째이지만 이 시기는 주 6일째니까
토요일까지 한번 16시간 열심히 공부해 보시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일까지 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까무러칠 거예요. 이 당시에는 16시간 노동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12시간 노동제가 이제 정착이 되게 되는데 그게 1850년대, 40년대의 일이었어요. 왜 12시간 노동제가 가능했었냐면 전등이 개발됐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에 전등이 개발이 되니까 이제 24시간 풀 가동으로 예전에는 16시간밖에 공장을 운영할 수 없었죠. 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등이 개발되면서 24시간 풀 가동이 가능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주야로 2교대로 공장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자본론의 주석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서 어, 슬, 슬쩍 웃음이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12시간 노동제가 이제 정착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공장도 12시간만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마르크스라는 분은. 그런데 공장을 24시간 돌리는 모습을 보고 법은 지켜주고 있는데 그 뒤에가 기억이 안 나네. 뭐 여하튼 그 주석에다가 그 부분을 강조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하튼 근대적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사상이 이 시기부터 대두되게 됩니다. 이제 뭐 노동절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 하고요.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제일 처음 나타난 운동은 기계 파괴 운동이었어요. 보통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노동 문제의 원인을 기계로 파악했기 때문에 기계를 때려 부셔야 된다. 저 기계 때문에 결국은 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초기에는 기계 파괴 운동을 벌였다는 것이죠. 이제 뭐 미래에 이제 뭐 가까운 미래가 될지 뭐 가까운 미래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로봇이 우리 생활에 일상생활 깊숙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이제 뭐 그 로봇이 이제 사람을 대체하게 되면서 이 노동 문제 혹은 인력 충원 문제 뭐 여러 사회 갈등 요소가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뭐 로봇 탓이겠어요? 죄송합니다. 웃을 대목이 아닌데 로봇이 제일 때리겠네요. 또 헛소리 했네요. 자, 다음으로 차티스트 운동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참정권 등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게 되죠. 사실상 참정권을 요구하고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게 되면서 이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정치 문제화에서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차티스트 운동이 전개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 마지막엔 노동조합주의로 노동조합 결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죠. 이 기계 공장제 기계공업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주의 사상도 역시 등장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확립되면서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와
비참한 노동 현실이 사회 문제화 되었다는 것은 앞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자들은 공장이나 토지와 같은 생산 수단을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공동으로 생산함으로써 빈부의 차이를 없애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초기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마르크스 엥겔스주의 요 두 가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구분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 초기 사회주의는 오원, 생시몽, 프리에 등이 주창한 것으로서 이 19세기 초에 경쟁 대신에 극한 대립과 갈등, 노사 분규 이런 것보다는 협동을 내세우며 빈부격차가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불렸던 그룹이죠. 이 과학적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한 얘기입니다. 19세기 후반 자본주의의 운동 법칙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낸노라고 마르크스는 주장합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투쟁을 통해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고 주장했죠. 공산적 사회주의는 오웬, 생시몽 등은 계몽과 설득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가들을 얼마든지 설득하고 설득해서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갈등보다는 조화, 협력, 협동을 가장 이상적인 가치로 내세웠죠. 거기에 비하면 이 과학적 사회주의는 추상적인 설득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 즉 과학적인 계급투쟁, 혁명을 통한 사회의 변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역사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와 생산력에 의해 변화하는 계급투쟁의 역사로 본 것이죠.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와 생산력에 의해 변화하는 계급투쟁의 역사. 머리 복잡하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고대 노예제 사회다. 그러면 노예와 노예를 가진 자, 이렇게 두 계급이 투쟁하면서 역사는 더 나은 봉건적 사회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영주와 농노, 이들의 계급 투쟁을 통해서 자유로운 자유주의 사회, 자유주의 사회란 말은 틀렸네요. 자본주의 사회로 변모하게 됐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래요. 그런 면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만 또 너무 강조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계급 투쟁을 통해서 공산주의로 간다. 그것보다는 이런 거잖아요. 그 현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자본가와 노동자만 있나요? 농노적인 특징도 분명히 우리 사회에는 있어요. 농노제적인 요소. 예를 들어 협동주의, 협동조합, 여러 중세적인 요소들이 우리 사회에 현존하고 있죠.
뭐 노예제가 없나요? 뭐 있죠. 저희 대학 다닐 때는 뭐 역 주변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어르신들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멸치잡이 어선이나 뭐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다고. 뭐 그런 것처럼 이 노예제도 지금 현재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도 노예제는 존재하죠. 모든 거를 너무 도식적으로 뭐 이러니까 이런 거야. 이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돼. 이거는 고민을 안 하는 거죠. 현재를 고민 없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여러 다양한 요소가 있고 그들 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따져가면서 내가 저런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또 고려를 해가면서 어, 이, 이런 문제들을 다뤄야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몰락은 역사적 필연이라는 경제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노동자 계급의 정권 획득과 국제적 단결에 의한 사회주의의 실현을 주장하게 되죠. 노동절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6년 5월 1일 시카고를 중심으로 미국의 각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파업 시위가 일제히 일어나게 됩니다. 12시간 노동제가 50년대에 1850년, 40년, 50년, 60년 정도에 이제 일반화가 돼요. 이 12시간 노동제에서 이제 8시간 노동으로 좀 줄여달라 라는 시위가 있었던 것이죠. 시위가 고조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가 있었고요. 따라서 노동자가 사망하게 되자 항의 집회가 헤이마켓 광장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집회가 해산되기 직전 누군가가 폭탄을 던졌고 이로 인해 경찰과 시위군 중이 심하게 충돌하여 쌍방간에 엄청난 사상자가 생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위 주동자 8명이 폭탄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긴급 체포되고 재판 결과 5명은 사형, 3명은 금고형을 선고받게 되죠. 그러나 헤이마켓 사건은 노동운동 탄압을 위해 날조한 사건이라는 것이 후일 드러나게 됩니다. 18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파리에서 열린 제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미국 노동자의 8시간 노동을 위한 상황을 보고받고 1890년 5월 1일을 노동자 단결의 날로 정하여 이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세계적인 시위를 결의하게 되면서 이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노동자 단결의 날로 정하게 된 거예요. 자, 다음으로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독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에는 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으로 이 라틴 아메리카를 관리하고 있던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이 이 정신이 없었어요. 특히 에스파냐는 합스부르크가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30년 전쟁이다, 7년 전쟁이다, 뭐 여기저기에 많이 전쟁에 유럽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지게 되죠. 이 독립의 시작은 이 아이티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티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때는 1804년의 일이었어요.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의 주도 세력은요, 이 크리오요라고 합니다. 이거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볼리바르가, 이 볼리바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볼리바르가 이 크리오요죠. 이 사람 역시 이 볼리바르가 에스파냐에 맞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을 지도하여 이 해방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은 독립시킨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등등 많은 국가의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이 볼리바르라는 사람은 아울러서 산 마르틴은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독립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독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은 사실상 미국의 몰로 선언과 영국의 독립 지지예요. 라틴 아메리카 독립 지지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는 독립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독립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 상황을 보도록 하죠. 정치적으로는 독재자가 출현해서 정치가 극도로 혼란해집니다. 유럽인과 원주민 간의 인종차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요. 대농장을 소유한 지방의 유력자인 카우디오가 군사력을 갖추고 지방민들을 착취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립적인 공업 기반이 미약했기 때문에 미국 기업에 의한 경제적 종속이 심화되었죠. 국내 개혁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1910년에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디아스 정권에 항거하여 사파타, 판초비아 등이 혁명을 주도하게 되죠. 이들이 집권 후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 멕시코 혁명의 한계는 미국의 영향력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외국 정부와 외국 자본의 간섭을 받게 되고 인종차별과 빈부격차 등 극복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크리오류는요, 에스파냐인 가운데 라틴 아메리카에 정착하거나 거기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백인일 수밖에 없죠.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본국과 강하게 유대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경제적 수탈이 강화되자 이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주도 세력이 바로 이 크리오요가 되는 것이죠. 몰로소노는요, 1823년 12월
미국의 제5대 대통령 멀로가 의회에 제출한 연두교서에서 밝힌 외교 방침이에요. 연두교서라는 말이 좀 딱딱하게 여겨지시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대통령 의회 연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보통 연초에 아, 이루어져서 연두 교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의회에서 하는 연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멀로 선언은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고립주의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유럽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유럽 제국에 의한 식민지 건설 배격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아메리카 대륙 전체 남북 중부 중 다 포함해서 거기는 아메리카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테니까 유럽인들이 개입하지 말어. 유럽 문제는 뭐 어차피 니들 문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고 뭐 그런 거죠. 뭐 식민지 건설 우린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 뭐 너희들끼리 싸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난 몰라.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멀로주의는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까지도 2차 세계대전까지도 지속이 되죠. 사실 프랑스를 독일이 이제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BC 체제라는 체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하면 만주국 정도 되겠죠. 그냥 꼭두가시 일본 제국주의의 꼭두가시 정부. 다시 말하면 독일 제국의 꼭두가시 정부인 BC 체제를 외교적으로 승인한 나라가 미국이었으니까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 초반부에는 뭐 미국이 개입을 전혀 안 하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유럽의 문제니까 그냥 유럽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뭐 그렇게 그 고립주의로 계속 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뭐 이러한 멀로 선언이 거의 무색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계가 긴밀히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고립주의를 백날 외쳐봤자 고립이 될 수가 없죠. 어, 뭐 고립이 된 나라가 뭐 있나요? 북한 정도나 있겠군요. 뭐 여하튼 그런 거예요. 자, 제국주의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단계, 즉 독전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죠. 이 고도로 발달한 단계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 시장을 확보하고 잉여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는 대외 침략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점 자본주의란 말이 있고요. 원료 공급지와 판매 시장, 잉여 자본을 투자하는 곳,
약속을 식민지로 삼는 요것이 핵심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국주의의 성립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세기 후반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금융 자본을 동시에 지배하게 됩니다. 기업과 자본, 금융 자본이 한 몸통이 된 것이죠. 값싼 원료의 공급지, 자국 상품 판매 시장, 잉여 자본의 투자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식민지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침략적 민족주의가 고조되게 됩니다. 국민국가가 발달하면서 국가의 대외 팽창을 민족의 영광으로 인식하는 구태의연한 국수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고요. 식민지 보유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고조되었어요. 국내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식민지 확대 정책을 취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의 확산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것이죠. 다윈의 진화론의 서론을 읽어보면 거기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연구했던 어떤 지역에서의 소규모 동물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다. 인간 사회는 이것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고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진화론이 인간 사회에 적용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인간 사회에 적용하면서 소위 말하는 인종주의가 확대되게 되죠. 즉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착취하는 제국주의를 정당화해 준 것이죠.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분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럽인의 아프리카 진출은 신항로 개척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지대에 진출했습니다. 사실상 초기에는 노예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되죠. 19세기에는 리빙스턴과 스탠리 등이 대륙 내부, 아프리카 대륙 내부를 탐험하게 되고요. 그 탐험로를 따라 서구 열강들이 앞다투어 아프리카 전 지역을 침략해 들어가게 됩니다. 열강의 아프리카 분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있습니다. 이 영국의 종단 정책은 북쪽의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남단의 케이프타운 식민지를 연결하여 아프리카를 남북으로 관통하려는 정책이 영국의 종단 정책입니다. 프랑스의 횡단 정책은요, 알제리 등 아프리카 북서부를 거점으로 하여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하는 아프리카를 동서로 간통하려는 정책이었죠.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하여 파쇼다 사건이 이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은 사실상 이 파쇼다에서 충돌하는 사건으로 발생하게 되죠. 그것이 1898년의 일입니다.
벨기에는 중앙아프리카의 콩고를 식민지로 얻게 됩니다. 독일은요, 남아프리카 그리고에 있는 카메룬과 토고를 차지하게 되죠. 이 독일은 프랑스와 충돌하여 모로코 사건을 유발하게 됩니다. 모로코 사건은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탈리아는 리비아와 동아프리카 일부를 차지하게 되죠. 먼저 파쇼다 사건을 살펴보죠. 아프리카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 정책이 충돌을 빚은 사건입니다. 이 나일강 상류의 파쇼다에서 양세력은 종단 정책을 한 영국과 횡단 정책을 추구한 프랑스가 나일강 상류의 파쇼다에서 만나게 돼서 충돌을 하게 되죠. 외교적 절충을 통해서 이 프랑스의 양보로 수단에서 영국의 우월권을 인정하고 프랑스의 모로코 지배를 확정하게 됩니다. 독일의 아프리카 진출이라는 위협 요소 때문에 타협이 가능했던 것이죠. 영국의 인도 식민지 지배를 살펴보도록 하죠. 17세기 초에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인도에 진출하게 돼요. 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회사니까 사설기업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국영기업체예요.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영국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제 7년 전쟁인데 군비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미국 식민지에서 금강이 발견됐다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었군요. 뭐 했던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고요. 여하튼 국영기업체이고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인도에 진출하게 돼요. 이 플라시 전투에서 1757년에 있었던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에 승리하면서 사실상 이 인도를 영국이 지배하게 되는 전초전의 승리였죠. 19세기 중엽 인도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영국은 인도의 면화와 아편 재배를 강요했죠. 그리고 값싼 영국산 면직물을 판매하여 막대한 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동남아시아 식민 지배를 살펴보도록 하죠. 에스파냐는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했는데 이건 좀 역사가 제법 되는 얘기예요. 명청 시기에도 필리핀은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으니까요. 뭐 그렇고요. 네덜란드는 자와섬과 수마트라섬, 보르네오 섬을 합쳐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건설하게 됩니다. 영국은요,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 북부를 차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영국은 말레이 연방을 1895년에 수립하게 되고 미얀마를 점령해서 인도에 병합시켜 버리게 되죠. 그것이 1896년의 일입니다. 프랑스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를 묶어가지고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연방을 수립하게 되죠. 1887년의 일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하죠? 인도 차이나라는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인도 차이나라는 말은 인도와 중국을 합성한 얘기죠. 사실상 프랑스가
7년 전쟁을 통해서 미국에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인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이루어진 게 7년 전쟁이죠. 그래서 처칠 같은 분은 사람은 18세기의 세계대전이다. 그것이 1차 세계대전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런 측면이 강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하튼 그 전쟁들을 통해서 인도도 영국, 중국도 영국한테 뭐 거의 뺏기다시피 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동남아시아를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돼요. 인도와 차이나를 아, 그 점령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한이 묻어난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죠.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뭐 분들은 이 말에 거부감이 들겠지만 뭐 그렇다는 얘기죠. 미국은요 18세기 말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뭐 전쟁에서 승리해서 필리핀을 식민하고 쿠바와 카리비해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 제국주의 열강의 서아시아 및 태평양 분화를 또 살펴보도록 하죠. 서아시아는 오스만 제국의 약화를 배경으로 러시아와 영국 등이 진출하게 되죠. 뭐 여러 전쟁이 벌어지고 러시아는 사실은 항상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죠. 부동항이 뭐죠? 얼지 않는 항구를 얻으려는 거죠. 이 러시아 입장에서 얼지 않는 바다를 구할 수 있는 땅은 어디가 있을까요? 유럽 쪽이거나 아니면 한국 쪽이죠. 우리나라요. 뭐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러시아가 제일 가깝게 부동항을 얻을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그냥 뭐 점령하지 못해서 안달이었죠. 뭐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요. 이 부동항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 해군이 있다고 하지만 한 3, 4개월 동안 얼음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대양으로. 아니 그러면 그게 해군이 아니잖아요. 4개월 동안은 뭐 거의 육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는 항상 부동항을 원했고 그 세력 범위 안에 가장 가까운 곳이 우리나라다. 참 불행한 일이죠. 러시아 역시 뭐 우리나라의 아니 뭐 그런 얘기는 넘어가죠. 태평양 분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식민하죠. 미국은요, 괌과 하와이를 차지하여 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독일 역시 비스마르크 제도와 마샬 제도 등을 점령하게 되죠. 이제 유럽 제국주의 열강이 대립이 격화되게 됩니다. 이 삼국 동맹이 결성되게 되죠.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유럽의 현상 유지와 프랑스의 고립을 추구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통일이 된 이후에 독일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유럽이 최대한 그냥 현상 유지하고 전쟁이 최대한 억제되어야 하고 프랑스는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고 봤죠. 그런데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 우리가 이 시기에는 오스트리아가 헝가리를 흡수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라는 국가로 탈바꿈이 되어, 그리고 이탈리아가 삼국동맹을 결성하게 되죠. 이것이 1882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스마르크의 이 현상 유지와 프랑스 고립 추구는 빌레름 2세의 팽창 정책에 의해서 좌절되게 되고, 그것은 1890년 이후의 일인데요. 비스마르크를 빌레름 2세는 파면시켜요.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해국력 강화 등 제국주의적인 세계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외교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국 협상이 삼국 동맹에 반대해서 설립되게 되죠. 구성되게 돼요. 빌레름 2세의 팽창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 협상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은 대립을 하게 되죠. 여기서 핵심 축은 독일이에요. 독일은 영국과 대립, 또 프랑스와 러시아와 각각 대립하게 되는데요. 먼저 독일이 영국과 어떤 점에서 대립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독일은 3B 정책을 썼고요. 영국은 3C 정책을 씁니다. 3B 정책은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외교 정책이고요. 영국의 3C 정책은 이집트의 카이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인도의 캘커타를 묶는 정책이라고, 외교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은 프랑스와도 대립하게 되죠. 이 모로코 사건이 1905년과 1911년 각각 일어나게 됨으로써 프랑스와 독일은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이 독일은 또 러시아와도 대립하게 되죠. 발칸반도를 둘러싸고 독일 중심의 범게르만주의와 러시아 중심의 범슬라브주의가 대립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3B 정책은 빌레름 2세가 투르크로부터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철도 부설권을 얻어 서남아시아로 진출하려고 꾀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모로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모로코 사건은 먼저 이 마드리드 조약이 체결되면서 모로코가 1880년에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런데 프랑스는 스페인과 비밀 조약을 체결해서 모로코에 자유로이 진출할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1904년의 일이고요. 프랑스가 모로코 내정 개혁을 요구하는 와중에 독일 황제 빌레름 2세가 모로코를 방문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모로코의 독립과 문호 개방을 요구하는 연설을 하게 되죠. 모로코를 둘러싼 프랑스와 독일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알헤시라스 회의가 개최되는데요. 모로코에 대한 프랑스와 스페인의 보호권을 인정한 회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울러서 프랑스, 독일 간의 2차 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모로코가 독립국임을 재확인한 회담이었죠. 모로코에서 베르베르인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이 진압을 위해서 프랑스가 군대를 파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독일이 이 베르베르인 반란 사건에 개입하게 되죠. 독일이 군함을 파견해 프랑스를 위협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아가디르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독일, 프랑스 간의 긴장이 고조됐었는데 이 독일, 프랑스 간 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프랑스는 독일이 가지고 있던 콩고 북부 지방을 독일에 할양하고요. 독일은 모로코에 대한 프랑스의 보호권을 승인하게 되죠. 영국의 중재하에 프랑스 스페인 조약이 체결되어 모로코를 분할하는 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계가 수정이 됩니다. 1912년에는 모로코가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어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나아가죠. 거기까지 이제 시작 부분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가 없었네요. 과제는 파쇼다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략하게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과 프랑스 간의 횡단 정책과 종단 정책이 충돌하면서 벌어진 일이 파쇼다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근데 너무 또 구체적이라고 그러면 또 조사를 너무 많이 하시겠다. 그거보다는 간단하게 이해하시라는 의미에서 내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짤막하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저번 주에는 정말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잘 관리되고 있고 뭐 별 문제가 없구나. 근데 뭐 인근 10km 이내에서 저도 좀 불안하네요. 아, 뭐 극복하면 되고요.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좀 혼선을 빚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뭐 시험 기말 시험은 학교 당국의 공지를 눈여겨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